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주행 용사들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설 연휴도 있는지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사실 이 소식을 좀 물으면서 정을 조금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오늘 윤석열 씨에 대한 판결, 김용현 씨에 대한 판결 등등이 있어가지고 사실 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성환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스픽스 이경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강지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왜 웃으세요? 아니 저희끼리 우 하는 소리를 댓글에 소리 듣기 싫다라는 댓글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그렇더라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 지난번에 들었습니다만 말씀하지 않으신 다수의 분들이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참 오늘 좀 애매한 저의 입장에서는 약간 비겁한 판결이다. 많이 아쉬운 판결이다. 사실 이제 이 생각을 했고요. 우리 국민들이 이 사람의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잘 못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양형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진관 부장이나 백대현 부장이나 류경진 부장이 이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이 사건이 내란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윤석열에 대해서 판단 내렸던 게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들었을 때 느꼈던 정말 맞습니다. 그 논리 너무 완벽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것들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그런 결론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주신 것 같아서 양형과 별개로 저는 그건 좀 약간 찜찜하고 좀 이상한 느낌이 전체적으로 들었거든요. 김성환 평론가님 총평을 좀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판사가 판단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만 고민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다가 판사가 그걸 기본적으로 깔고 난 다음에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면서 반박하는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가 좀 앞뒤가 안 맞거나 이상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엄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즉흥적인 결정인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계엄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계엄 1년 전부터 군 사령관들을 모아놓고 계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고 지속적으로 뭐 사실은 주사라고 그렇게 봤다고 제 판사는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자기한테 있고 하면 어떻게 협조해야 되는지를 계속 충성맹세를 받아왔던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구체적인 계획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언제 계엄을 선포할 거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얘기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얘기가 새 나갈 거 아니겠어요? 새 나가면 계엄을 성공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계획을 잡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저들을 나한테 충성스러운 부하로 만드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용현을 끼고 군사령관들의 충성 맹세를 계속 받아왔고 주기적으로. 그리고 계획은 노상원 김용현으로부터 계속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었고 그리고 계엄을 실제로 실행하기 임박했을 때 12월 1일 날 다시 모아놓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계엄 당일날은 결국 마지막에 국회의 봉쇄를 위해서는 경찰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걸 판단해서 서울경찰청장이나 뭐 조지호 경찰청장 2명을 갖다 놓고 마지막에 협조해라 체포 명단 건네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엄을 어떻게 선포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에 관한 부분들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계엄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판단했다거나 또 계엄 선포를 하는 것도 변호인 쪽에서는 계속 메시지 계엄이니 경고성 계엄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의 비협 전화 이런 것들이 계엄의 사유가 됐다고 하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에 전시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아예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것처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에 관한 부분들도 대통령한테 맡긴 것처럼 표현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오히려 옹호해 주는 듯한 그런 그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이건 이제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왜 그런데 국회에 군을 투입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어. 국민들이 결국 다 지켜봤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 결국 앞에 있는 논리는 윤석열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주고 그리고 군을 투입한 부분들은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내란을 인정했다. 이러면서 이제 무기징역까지 가는 이런 거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정답은 미리 정해놓고 가는 과정은 엉뚱하게 풀어가지고 답을 얼치기로 맞춘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네. 하여튼간 조금 좀 들으면 좀 명확하게 이해가 좀 쉽게 됐어야 되는데 막 너무 사실은 판사님이 좀 복잡스럽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좀 이해되기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이경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선고가 빨리 이루어진 점, 설명을 다 하지 않고 판결문에 다 나와 있다, 참고하시라라고 하는 점은 국민들께서 답답하지 않아서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그리고 하나만 더 긍정적으로 이제 좀 봤던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 성립 안 된다고 윤석열 측이나 김용현 측이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 지기현 재판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죄 성립이 된다까지는 참 여기까지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저는 한덕수가 23년 받았을 때 윤석열 이거 사형 그대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이것은 감형을 위한 재판이었다. 어떻게 무기징역이 나올 수 있냐라고 해서 분노했는데 그 뒤에 저희가 정말 분노했던 것은 이제 김용현입니다. 김용현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했다. 독단적인 부정선거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래? 김용현? 무기징역 그냥 가나 했더니 어떻게 무기를 30년으로 줄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 왜 그러면 감형 이유를 왜 뭘로 했지라고 계속 들어봤는데 김용현의 감형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로 그냥 세탁 재판. 추미애 이제 그 의원께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 지기현 재판부는 내란 재판이라고 규정했던 거 8명 중에서 2명만 빼고 6명은 내란죄다라고 성립한 부분에서 매우 잘했지만 이것은 전반적으로 세탁하기 위한 재판이었다라고 평가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강 기자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형량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능하다 아쉽긴 하지만 이 전체적인 양형 이유가 축소해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선 2차 계엄과 관련된 내용도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넘어갔었고 사전 계획, 그러니까 안가 회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축소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야 너네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걸 진행하지 않았느냐, 우발적인 거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했는데 우선 지기현 재판부 같은 경우에 아니야 이거 윤석열 우발적으로 진행한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축소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진관 부장과 지기현 부장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진관 부장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유혈 사태라든지 이런 게 안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기현 부장 같은 경우에 그래도 위에 있는 애들이 좀 적당히 하라고 말리니까 그런 거 안 일어난 거야. 이러한 인식 차이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되게 중요하게 봤던 것이 형식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내란 요건을 받은 것은 국회에 군을 투입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내란이 된 것이지 그 과정이나 실행 자체는 내란 요건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재판에서 이 부분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기현 부장 자체도 결국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건 인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소 기각이 될 거다, 무죄가 될 거다 이러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으나 제가 어제도 개인 방송에서 여러 번 다른 데서도 말했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혹세무민하는 거는 매우 선동적이고 옳지 않다. 근데 어쨌든 지기현 부장도 그동안에 보여줬던 재판 진행의 태도와는 다르게 이거는 내란이다.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설명하는 재판부 설명 자료나 지기현 부장이 오늘 구두로 설명해준 내용을 들어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있어서 한번 그걸 좀 차례차례 한번 설명을 한번 좀 해봐야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판사님들이 판결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그 항변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컨대 이들이 오늘 이제 주장한 내용 중에 하나는 대통령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수 있냐. 대통령이 결국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비상계엄도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이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김평론가님? 내란을 선포하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맞죠. 맞는데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애써서.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선포에 대한 권한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걸 누가 모르나? 그게 아니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형식적, 실질적 요건에 관한 부분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엄법에 어떻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지 절차들이 규정돼 있잖아요. 계엄 선포하면 그 즉시 국회에도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 전에 국무회의도 열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요건들을 하나도 맞추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한 판단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전시사변이나 그의 전시사변과 같은 이런 국가의 어떤 경찰력이 투입되는 상황으로는 도저히 제어가 안 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군을 투입하는 명분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요건들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거는 불법 계엄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비껴가고 나니까 그런 다음에 윤석열은 변호인 쪽이 주장하는 것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나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일면 수긍할 수 있어라는 식의 논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판단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니까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훼손하거나 국회 기능 정지를 하려고 했었느냐 안 하려고 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한 판단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계엄군이 투입해서 국회 침탈하는 모습을 봤으니 그거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법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건 실제로 이루어졌던 상황이니까 단지 그 부분에 대한 것만 판단을 해서 이거는 내란이야 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항소심이나 이런 데로 넘어간다거나 아니 그걸 넘어서서 또다시 누군가가 계엄을 선포하는 상황이 왔을 때 만약 같은 논리를 들이댄다고 하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친위 쿠데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박정희의 10월 유신이 친위 쿠데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때도 삼성 개헌을 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삼성 개헌이 말이 삼성 개헌이지 종신 집권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곧 독재를 하겠다는 영구 집권을 하면서 독재를 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군을 국회에다 투입해 가지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켰느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실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냥 비상계엄 그걸 선포하고 계엄 선포문을 통해서 정당이나 정치 활동을 금지했거든요. 그럼 그거는 지금 직위원 판사가 판단하는 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건 그냥 처벌할 수 없는 친위 쿠데타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조금 설명을 조금 하자 보면 저는 이번의 판결은 약간 학술 논문을 보는 듯한 느낌을 사실 제가 받았습니다. 우선 뭐라고 판사님이 설명 자료를 이제 좀 토대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설명 자료가 3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17페이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그 국가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이건 로마 시대 얘기를 하면서 국가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했었다. 그러다가 황제 시대에 이르러서는 국가랑 황제를 동일시하면서 황제에 대한 반역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했다. 그러니까 그 황제 개인에 대해서 반항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란죄로 본 거예요. 만약에 그 논리가 맞다 그러면 사실 윤석열 내가 계속 주장했던 게 그거거든요.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대통령 예전에 황제라고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실제 그 황제에 대한 내가 지금 황제인데
내가 어떻게 나에 대해서 반역 행위를 할 수 있겠냐. 이게 사실은 윤석열 내가 계속 주장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 재판부가 설명을 하면서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를 내란죄를 갖고 처벌하다가 황제 시대에 와서는 황제 개인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까지 저항하는 것까지 전부 다 내란죄라고 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영국의 찰스 1세가 등극한 이후에는 의회가 생기면서 의회하고 왕이 이제 갈등을 일으켰고 세금 징수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의회가 찰스 왕에게 찰스 1세에게 200가지의 그 국왕의 잘못에 대해서 써가지고 고쳐라 이렇게 말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의회 의사당에 난입을 해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을 시켰었는데 그것 때문에 왕하고 의회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고 그러다 이제 의회가 이겨서 결국에는 찰스 1세가 사형을 당했어요. 네. 이제 그 얘기를 설명을 하면서 왕에 대한 범죄라는 즉 내란이나 이런 반란이라고 하는 게 왕에 대한 범죄라는 생각이 바뀌어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왕이라 하더라도 반역 행위다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따지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헌법 91조 2호에 적혀 있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다. 이렇게 설명을 처음에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 나라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 막 쭈루루쭈루루 설명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막 설명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대통령이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뭐 그렇게 사실은 쉽게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군을 동원해서 강제로 의회를 해산시키거나 의회가 모일 수 없게 만든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 이제 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윤석열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기현 부장은 가치 판단은 난 안 할게. 다만 실제 국회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못하게 막은 바로 그거는 사실행위로 존재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내가 판단해 볼게. 이러면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너는 내란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른 거야지. 이렇게 사실 이제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리도록 이런 얘기를 지금 사실은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요건, 아까 우리 그 방송하기 전에도 여러분이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적혀져 있는데 그것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나는 이거 요건 못 따지겠다. 근데 다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원칙적으로 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인지 나 잘 모르겠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권한을 행정부 수반이 침해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그냥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고 보겠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요건이 안 맞는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나는 요건에 안 맞는지 맞는지 잘 모르겠고 그건 내가 못 따지겠어. 이렇게 설명을 사실 이제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분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나 이런 생각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거 중간 과정에 빠졌다라고 봐요. 처음에는 그래 왕이랑 대통령은 내란죄 가능해라고 얘기를 했고 네. 맨 마지막에 야 근데 내가 윤석열 보니까 너 국회에 군대 보냈네. 그러니까 너 내란죄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중앙에 뭐가 빠졌냐? 상황. 그러니까 당시에 내란이 이런 내란을 그 비상계엄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었냐? 이거 나는 판단 안 하겠다. 그래요. 그냥 판단 안 한 그리고 거예요. 나 절차 우리 그 프로세스 있지 않냐? 국무회 이거 나 판단하지 않겠다. 이거 두 개에 대해서는 이 윤석열이나 이런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내가 판단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위급 상황에서 그 못할 수도 있다. 사실은 그 군대 사령관들 변호인도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야 윤석열이나 이런 애들 지시를 했는데 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위급한 상황 때 군인들이 어떻게 이거를 제대로 대처를 하겠느냐. 하지만 사령관들도 구형 다 세게 나왔고 전 앞으로도 선고도 세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재판을 봤었을 때 뭐가 중요하냐? 교훈도 중요하고 예방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윤석열의 그러한 그 내란에 있어가지고 그런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 판결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이제 그쪽에 윤석열 변호인단은 야 어떻게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계속 주장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기현 재판장의 내용 설명은 좀 이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해당한다고 했던 부분은 그래 잘했다. 그나마 이건 잘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찰스 1세까지 동원해갖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야 억지지만 정말 잘해놨다. 그리고 선진국은 이런 그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거고, 다만 개발도상국은 이런 일이 있었지만 처벌한 사례가 없다라고 해서 막 학술적으로 설명한 부분 정말 답답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가장 지기현 재판부가 설명을 잘해놓고 나서도 아니 왜 감형을 이렇게 했지라는 부분이 뭐냐면 치밀하고 단계적인 준비된 내란 자체를 아주 치밀한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설명을 쭉 해놓고 야 근데 이거 치밀하지 않아 라고 해서 완전히 감형을 해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이런 친위 쿠데타는 거의 대부분 성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벌 전례가 별로 없지. 근데 그걸 처벌 전례를 어거지로 찾는 것도 되게 웃기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처벌 전례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웃기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프리카나 이런 국가들에서 계속 쿠데타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라틴 아메리카나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런 데들은 보통 그 대통령 권력이 취약해가지고 군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일종의 아래로부터의 그 쿠데타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 못하면은 그럼 어디 가가지고 지도자도 모르게 사라지거나 망명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공 못하면 대부분이 끔찍하게 그러니까 이거하고 성격이 다르니 비교가 안 돼서 그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성공을 못하면 그냥 제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갖다 놓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얘기를 갖다 붙여놓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이. 그리고 뭐하러 역사를 갖다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그런 역사를 고스란히 녹여가지고 우리 헌법에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87년 체제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 헌법에 그런 요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시 사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뭘 굳이 모르게 학술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굳이 그걸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지기 싫은 거예요, 이분은. 그런 거를 판단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윤석열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사법적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윤석열 내가 주장해 왔거든요. 어떻게 대통령이 지도자로서 본인이 고유 권한으로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행동을 했는데 그거를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는 게 바로 윤석열 변호인의 주장이었거든요. 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판단 못하겠어. 다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행위로 니네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난 그거 보면은 이거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윤석열은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이제 이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1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고 욱해서 그런 거야. 매우 열받아가지고 한 거야. 이렇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열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그랬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은 원래는 열받았는지 뭐였는지 그건 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얘네는 장기 집권을 하려고 그런 행동을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 그거는 모르겠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 뭘 하려고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었다. 이렇게 비겁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찜찜하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헤매면서 자꾸 듣게 되는 그러면서 자꾸 짜증이 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헌법에 있는 어떤 걸 정확하게 틀리게 말했는지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명을 안 해주면서 만약에 윤석열이 성공했으면 윤석열이 잘했다라고 박수 쳐줄 것 같은 그런 판결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승관 부장이 얘기했던 이 사람이 잘못한 점을 지적해주는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우리를 약간 농락하고 우리를 정말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판결이었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뭐 본인이 유죄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무기징역이라고 예상을 이제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사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상징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만 실제 무기징역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해서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왔고 거기까지는 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어떤 통치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왜 못 따져?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라고 요건을 맞춰가지고 판결할 때 원래 법조문에 그렇게 해석하라는 게 판사에게 부여된 임무인데 그걸 안 하고 딱 사실행위가 보니까 국회에 가서 군을 동원해서 갔어. 이거 잘못이야. 딱 이것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가 헷갈리는 것 같다. 첫 번째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하나 잘한 건 이거였어요. 윤석열이는 비상계엄을 뭐 잠깐 하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언제까지 이 군의 병력 동원을 끝내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더라. 그러니까 장기간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것 같다. 그 얘기는 분명하게 해줬어요. 저는 그거는 또 좀 타당한 면이 있고 다른 데서 지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어서 그거는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보면은 이분은 만약에 이 사람이 성공했었으면은 잘했습니다. 또 이러실 분이구나. 이게 첫 번째. 그러면서도 다른 재판부들하고는 이 내란을 바라보는 심경이 다르구나.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마음의 이 공감하고는 완전 다른 분이구나. 그냥 언어 유희. 학술 논문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을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 뭐 쿠데타가 성공했으면 무슨 사법적 판단이 필요해요. 그냥 집권하는 거지. 누가 거기다가 사법적인 판단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갖다가 놓고 얘기를 그래서 한단 내가 좀 말이에요. 비겁하다. 이거 미안한 말이지만 좀 비겁한 판결이었다. 왜 본인이 판단을 안 해요? 판사가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 게 일인데 자신의 직업적 일인데 그거를 판단을 해줬어야 되잖아요. 딴 분들 다 판단을 해줬는데 왜 자기는 판단을 안 하면서 그냥 국회 군 보냈지? 그러니까 안 돼.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네? 그러니까 안 돼. 그게 바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것 자체가 바로 국헌문란이고 그게 바로 형식 요건을 못 맞춘 거예요. 왜? 그때 국회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의회하고 언제든지 행정부는 긴장관계에 있고 서로 간에 견제 균형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디에서도 계속해서 서로 간에 그런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셧다운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월급 때 막 못 주잖아요. 의회가 이거를 동의를 안 해주면. 근데 윤석열은 군대 통닭값 안 줬다고 예산 깎았다고 화나가지고 계엄했다는 주장이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게 잘못됐다는 걸 설명을 해줘야죠 판사가. 그걸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나갖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굳이 그걸 답답해요. 뭐하러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의회를 두 개로 분리시켜 놓거나 그러니까 뭐 상원하원이 시스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서로 그건 견제할 수 중요한 게 있도록 아니에요. 만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우린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었어. 그 윤석열이 얘기할 수 있는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걸 끌어다가 갖다가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근데 뭐 그러면은 저도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미국이 그래가지고 서로 견제를 잘해가지고 저 지경이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싶더라고 정말. 바로 그 얘기예요, 맞아요. 네. 고영철님, 지기현이 역시 내란 세력인가요? 이런 얘기하면서 장정우님이 지기현 판사가 조의대를 위한 논리를 개발하느라고 애쓴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부 다 사실 양형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그 논리의 문제. 사실은 이렇게 따지면요, 류경진 부장이 이상민에 대해서 7년 줬지만 양형이 너무 기분 나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논리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 그 부분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과 그 재판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러한 이 선고를 보고 진짜 지기현 부장은 유치원 선생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잘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재판을 내란 재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형사 재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호가 있고 대호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건 지호가 명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건 강지호와 김대호를 그렇죠. 말하는 그냥 겁니다.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가는 거야. 제가 폭행을 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잘못을 한 거예요.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는 조야 넌 이런 부분 잘못했어. 반대로 대화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보니까 대호야 너도 심하게 잘못했네. 그냥 조율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머문 게 아닌가. 근데 이 판결이라는 건 단순 조율만 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딱 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기현 부장은 이 윤석열이 어떤 것을 정확하게 잘못했고 잘못하지 않았고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준 게 아니라 회피를 했다라고 봅니다. 맞아요. 회피를 한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분이 나쁘다는 건데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에 가가지고 다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비겁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고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참 안타깝다. 오늘 막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계속 쓰던데 그것도 매우 부적절했다.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윤석열이가 내란 저지른 게 인정이 됐고 재판부에 의해서 그리고 양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동안에 뭐 무죄다, 우리 대통령님은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민주당 때문에 이렇게 주장이었던 사람들 전부 다 어안이 벙벙하고 망연자실했다 얘기가 나오는데요. 전한길 씨 표정 한번 보겠습니다. 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뭐예요? 몰라요. 우리가 저 사람 얼굴을 되게 보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보여줘서 좀 그러긴 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제는 윤석열 논리가 다 안 맞고 윤 어게인들의 논리가 안 맞고요. 송환성 원내대표마저도 페이스북에 썼어요. 예, 이제는 우리 미안하게 생각하고 물론 장도혁 대표 아직 답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윤 어게인하고는 단절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심 무죄나 내지는 다른 형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씨의 변호인단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싱크 좀 틀어주세요, 팀장님. 윤갑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리는 판결이라면 지난 1년간 수십 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였습니까? 이런 재판은 왜 했습니까? 이미 내려진 결론, 특검이 정해진 결론이라면 그냥 재판 없이 선고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를 계속 참여를 해야 될지 회의가 듭니다. 지금 양쪽에서 사실은 비난을 받고 있는 판결이었는데요. 어쨌든 윤곽근 변호사 항소를 해야 될지 회의스럽다. 그럼 항소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측? 항소하겠죠. 무슨 항소를 안 합니까? 당연히 그런 거고 어차피 네.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 자기가 변호사라고 하면은 이걸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쿠데타가 성공 못했다는 걸 안타까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재판의 사법심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재판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재판이 지고 나니까 또 그러잖아요. 역사가 심판하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는 보면 결국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어떤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잘못된 판결이다. 그때 가면 또 대법원도 정치적 판결을 했다. 권력의 눈치를 봤다. 이런 소리를 똑같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논리를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 가서 사면 받는 게 자기들의 최종적인 어떤 목적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헌법 바꿔가지고 절대 사면 못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것 자체를 얘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오늘 좀 충격받았던 게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이 외국 속담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인용한 게 사실은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목적을 뭐 좋다고 하더라도 수단이 잘못되면 안 된다.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윤석열의 행동은 선한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한 행동이 무슨 성경을 읽으려고처럼 그렇게 좋은 의도로 이걸 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윤석열 측에서는 자기는 좋은 의도였다고 주장합니다만 바로 이게 이 직위원 재판부의 인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 지금 그 재판장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보면은 동기, 그러니까 내란 계엄 선포하는 동기를 축소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무기징역은 선고를 했지만 동기를 축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은 그때 당시에 표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동기를 축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갈등에 대한 대응으로 내란은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직위원 재판부가 이걸 동기를 매우 축소해 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닌가 생각은 드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 윤곽근 변호사 그거 저도 이제 방송에서 봤었는데 저에게 듣자마자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야 이들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내용은 어찌됐든 간에 무기징역까지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최선을 다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해야 될지 말하는 부분은 어떤 변호인단이 와서 항소를 하겠죠. 그렇지만 저 변호인단 구성에서는 우리는 이거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결론 내릴 수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재판에서
벗어나고 싶구나. 출구 전략을 저렇게 쓰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힘들었다. 더 이상 2심이 가봤자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고생만 할 텐데 내가 이 사람한테 변호사 비용을 잘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맞습니다. 이걸 내가 왜 하냐. 이 사람이 이제 다시 권력을 잡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데 이 얘기하려고 저 얘기한 거 아닌가. 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사퇴할 수도 있죠. 아니 저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때도 변호인들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랬어요. 변호사들이요. 네. 사실은 1심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2심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거나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사실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는 그리고 뭐 잘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수입원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여기를 할 동인이 안 생긴다 그러면 사실 안 하고 싶고 얼마나 이걸 멋있게 그만두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이 표현을 와, 이 사람들은 진짜 이상하게 해석을 하네요.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다 본심이 튀어나온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계엄의 목적과 계엄의 의도가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지기현 판사는 본인이 얼마나 절묘하게 이걸 비유를 들었나라고 자뻑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미 이 안에 답이 있죠. 대통령의 계엄은 성경과 같은 것이었다. 지기현 판사도 인정하는 거죠. 아니, 나한테 무슨 말인지 왜 이해할 수가 지경 없는데요. 판사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 사람들? 유승수 변호사는 지금 무기징역 나온 것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서 자기 지지자들에게 지기현을 욕하는 중인데 욕하면서도 지기현이 논리를 하다 그 오늘 무기징역 선고하기 위해서 말한 내용들이 다 논리를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지기현은 자기가 멋있게 보인다고 생각해서 성경을 뭐 읽는다고 촛불 훔칠 수 없다 이런 말을 썼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스스로 자뻑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봐라. 지기현도 지금 이 윤석열의 행동이 성경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 미친 사람들 같아. 무슨 소리가 그렇게 하죠 변호사가 돼가지고. 저 근데 그 지기현 부장도 표현을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이거 잘못했죠. 해석을 하면 윤석열의 행위가 정당했지만 그 과정이 잘못됐다고 이해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우리는 돼요. 당연히 이 윤석열이란 이 사람이 행동도 잘못됐고 절차도 잘못됐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를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 내란을 계엄을 일으켰는데 이거는 정당했지만 이 절차만 잘못돼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풀어줘야 돼. 아마 여기까지 인식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 자체도 매우 잘못됐다라고. 그러니까 저게 너무 피고인들 입장에서 피고인들 얘기를 막 들어주다 보니까 피고인의 빙의한 것 같아요.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 나도 니네 말에 동의해 막 이런 느낌으로 전제를 깔고 가다가 아무리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니까 이제 니네 말이 맞다고 주장하더라도 혹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건 옳지 않아라고 설명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윤석열이 한 그 나쁜 행동이 그 목적이 사실 나쁜 거잖아요. 자기가 국회를 그렇죠, 이제 그렇죠. 마비시키려고 했던 거니까 그거를 마치 성경을 인이다라고 하는 좋은 것처럼 잘못 인용하게 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매우 잘못된 논리여서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린다. 오히려 이건 안 읽는 게 좋겠다. 이 판결만 그냥 우리는 결론만 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답만 맞추면 된다고 얘기한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풀이 방법은 완전히 틀렸는데 예. 답은 맞췄어. 대충이라도. 그게 또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풀이 과정이 맞아 틀려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풀이 과정으로 보면은 무기징역이 나오기가 어려워.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근데 무기징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거지, 당연히. 풀이 과정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 풀이 과정이 지금 맞다고 주장하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정희 유신 같은 경우하고 비교해 볼 때도 또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성공했더라면 아무도 처벌할 수 없다라는 논리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전두환 그 신군부 기소 안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랑 마찬가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홀로 걸어서님이 빙빙 돌려서 혼자만 아는 중구난방 판결문을 써준
희대사법부는 재판부와 같다. 역시 수준이 같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판결문의 그 모순적인 내용들이 좀 너무 답답했고 조금 오히려 특검이 항소 이유를 쓸 때 할 말이 되게 많겠구나. 지금 무기징역 내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기징역은 최저형이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무기징역은 최소한 내렸었어야 되는 것이고 실제 유죄라고 하는 걸 인정해 줬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그동안 계속 걱정해왔던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그런 의심 뭐 이런 것들 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판결문을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간 좀 너무 답답하고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직위원 부장의 판결에 대해서 지금 민주진영에 있는 진보 우리 여러분들과 같은 시민들도 그렇고 또 보수 쪽 사람들도 그렇고 다 서로 지금 계속 욕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은 원래는 양쪽으로부터 욕을 안 들으려고 저런 말을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지금은 양쪽으로부터 다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너무 약간 판단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옳지 않다. 예. 그러니까 무기징역은 딱 해놓고 야 이러면 민주시민들한테 내가 욕은 먹지 않겠지? 근데 풀이 과정에서도 이제 이쪽에 너무 욕을 먹을 것 같으면 이상하게 풀다 보니까 마치 내란이 성경이다라는 얘기까지 저렇게 억지 주장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무기징역을 맞추다 보니까 감경 이유에 대해서도 막 설명을 했는데 한 요즘 62세가 비교적 고령입니까? 저 이걸 62세가 고령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교적, 그러니까 본인도 양심이 좀 찔렸어요. 비교적 고령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실제 군 투입, 실탄 사용도 폭동행위가 제한됐다. 이거 제한된 겁니까? 실탄 다 준비해서 국회 갔잖아요. 이걸 못하게 막은 거는 국민들입니다. 국회가 막은 거고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게끔 그 연결을 통로를 만들어준 거 다 국민들입니다. 국민들 맨몸으로 막았어요. 그리고 외신에서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노벨 평화상 후보에 이제 추천이 된 거 이유가 뭐냐면 외신에서도 이거 분석한 결과는 국민들 하나하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군인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설득했다. 그 모습 하나하나를 다 담아서 또 분석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국민이 막은 걸 자체를 직위원은 폭동행위가 제한됐다. 그렇기 때문에 감경 이유를 여기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답을 아까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답을 딱 해놓고 풀려고 하다 보니까 양쪽에 다 욕먹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정말 비겁합니다. 자, 어쨌든 참 이상하지만 그래도 하나 저는 또 좀 기분 좋은 건 하나 있었습니다. 이진관 부장이 혼자만 한독수 23년 선고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센 형을 튀는 판결을 한 것처럼 사실 막 다 저쪽에선 욕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랬는데 결국 윤석열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음으로 인해서 그게 원래 유기징역이 50년까지거든요. 네. 한덕수의 23년 선고한 거는 너무 약한 선고였다. 차라리 그보다 더 많이 선고해도 됐었다.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거꾸로 사실은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절차적 요건이나 그 요건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것들은 판단을 안 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예를 들면 뭐 국무회의를 열도록 만들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건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대통령이 어차피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국무총리가 그걸 뭐 반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논리가 받아들여진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는 웃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들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역시 비슷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뭐 이렇게 서열을 나누기가 뭐하지만 이렇게 역할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계엄의 사전 모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김용현, 노상원 그 아래쯤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징역 7년이에요. 근데 조지호는 징역 12년이 나왔어. 김봉식 징역 10년이거든요. 근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그 위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징역 7년을 선고해버리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래도 이 직위원 부장이
형을 세게 한 거라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럼 이상민을 잘못한 거야. 양형을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잘못한 거라고요. 아. 이상민 너무 약하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이 맞았잖아요. 23년 그렇게 특검이 구형보다 8년 높게 줬었어야지. 그러니까 그 얘기라고요. 대한민국의 지금 사법부가 아이고 참. 판사 운 우리가 뭐 얘기하는 거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하는데 판사 잘 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일반적인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싸우는 데 있어서 내가 한 대 때렸니, 두 대 때렸니, 옆에서 나는 지켜봤니, 말렸니 이런 게 서로 간에 이렇게 막 엉켜버리면은 판단하기가 애매할 수 있겠지만 내란 사건에서 재판부 이쪽 가면은 굉장히 유리하게 나오고 저쪽 가면 무죄에 가까운 얘기가 나오고 저쪽 가면 징역 막 몇십 년씩 나와버리면 도대체 사법부는 무슨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다들 좀 황당무계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유저 지지8 PB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무들 아쉬움이 크다 하더라도요. 이제는 인정할 거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소심 지켜봅시다. 은근히 걱정했던 지기현 판사 그래도 다행입니다. 사형 선고만이 감정을 대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닥의 고리는 풀었다고 봅시다. 흠 잡으려면 한이 없습니다. 항소심을 지켜보겠습니다. 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는 되게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 한 가지 질문해도 네. 되겠습니까? 저희가 되게 아쉬운 게 이게 무기징역이 나와서 아쉬운 거잖아요. 우리 사형을 받아야 하는데 혹시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 혐의를 한 8개 정도 더 받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뭐 이적 재판, 뭐 직권남용, 뭐 체포 방해 등등을 이 내란정당 재판부에서 내란 재판과 이렇게 합쳐가지고 병합을 해서 하면 혹시 사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왜냐면 가능성 있는 항소심에 건가요? 올라가 그러니까, 이 심에 예. 가가지고 다 합쳐지게 되면 묶어가지고 하면 가능성 있는지도 좀 궁금해가지고. 그렇죠. 이미 어쨌든 한 가지 제명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다 묵지 않아도 이 사건에서도 사실은 2심에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거죠. 양쪽에서 이제 항소를 하면 특검이 항소를 하게 되면 그거는 근데 보통은 1심에서 형을 세게 하는 경우 이제 2심에서 우리 사형을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했어도 깎아주는 게 기본적인 그동안의 관리였기 때문에 사실은 무기징역 선고했는데 2심에서 사형 선고한다 이렇게 막 기대하기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논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가능한 얘기고 사실은 상징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공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안타까워 죽겠는데 다 무죄하고 싶은데 여론이 있고 국민 눈치가 보이니 어쩔 수 없이 지기현 부장이 그런 판결 내린 건 아닐까요? 하지만 매우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진짜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물론 판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원래 뭐 기사도 그렇지만 형용사 부사 많이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무슨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해 그런 말을 판사가. 그러니까 그것이 쓰잘데기 오해받을 없는- 수 있는 말이죠. 그렇죠. 쓰잘데기 없는 사족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해석의 여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리고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12.3 계엄이 치밀한 계획이 아닌 우발적이고 허술했다. 이렇게 또 판단하기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특검에서 항소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다시 판단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노상원 씨에 대해서는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8년이라고 하는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영현 씨에 대해서도 대통령 옆에서 조장을 했다.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나쁜 판단을 내리도록 이러면서도 어쨌든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무기징역보다는 한 단계 아래인 유기징역형 3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양형은 내가 보기엔 좀 맞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라도 해가지고. 근데 그 양형과 별개로 그 논리는 자기가 좀 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뭔가 연역적인 거 이런 거 어떻게 막 멋있는 거 막 갖다 붙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내용하고 좀 다른 결론이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미선방님의 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판결 보면서 그래도 공소기각 안 나고 무죄 안 났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시원한 감이 있어야 되는데 다들 찜찜하고 화가 나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미선방님 제가 계속 막 이랬던 건데 국민들의 분노와 감정에 대해서 전혀 공감이 없는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기가 나왔는데도 화한 겁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냥 사회적으로 되게 큰 손실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게 서로 간에 대립이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해외에서 신뢰도가 떨어졌다. 뭐 군과 경찰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 이런 말은 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들이 잠도 못 자고 대한민국이 큰일 날까봐 걱정하면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고요. 저는 물론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구두로라도 그런 말을 분명히 해줬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없는 걸 보고 아 저분은 AI인가? 그냥 너무 드라이하게 감정 없이 그냥 저런 판결을 썼나? 그냥 오로지 사실관계만 입각해서 국회에 병력 투입한 거 이것만 가지고 내가 유죄 때려야지라고 생각해서 한 건가? 이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들었습니다. 저도 공감이 전혀 없다라고 느꼈었던 게 목현태 3년 주면서 막 안타깝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군과 경 같은 경우에 그냥 공무원으로서 위에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너무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 보면 이 내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과의 이 간극이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이 판결에 맞습니다. 대해서. 네, 김종환님께서 국민 생각은 1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 맞는 것 같고요. 구동유지님이 아주 독특한 해석을 냈는데 이거 여러분이 동의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노상원 수첩도 증거 불인정한 거가 혹시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나요? 김건희가 작성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내용상 김건희가 열받아가지고 쓴 명단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조금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상당히 특이합니다. 양양님, 직위원 목소리 듣기 싫어서 음소거 해놓고 댓글만 봤습니다. 그 다음에 도희김님, 국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줬는데 그거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이 말 맞고요. 장보고님, 직위원 재판장 판결문 잘 쓴다고 소문이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판결문이 일기장처럼 쓰였더만요. 이상합니다. 아유,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상당히 이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란범 사면금지법 만들어야 된다. 이 주장이 지금 다들 막 먹히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국민의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명 바꾼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3월 1일 날 나온대잖아요. 네. 1일날 바꾸지 마라 제발. 3일절로 하필이면 그날 바꿔야 되겠냐. 날짜를 좀 옮겨라. 저도 뭐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고는 했는데요. 3일절에 맞춰서 바꾸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뭐 2개 정도 지금 당명을 보통 5개가 지금 원래는 나왔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얘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네. 근데 뭐 바꾼다고 해가지고 껍데기만 바꿔서 될 게 아닌데 이 포장가리만 한다고 국민의힘이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요. 장동혁 대표가 내일쯤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한번 좀 궁금해요. 지난번에도 입장 못 밝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입장을 내놓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있는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국민들의 가슴에 또 불을 지르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걱정도 좀 되긴 하는데요. 기존에 보였던 어떤 기조로 볼 때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정도 수준에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장정희 봅니다. 대표가 말을 아예 안 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무기징역 나왔다는 것 때문에 아까 전한길 씨 얼굴 표정 봤던 것처럼 받았죠. 네. 거기도 이제 충격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만약에 어떤 입장을 덧붙이면은 또 사흘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입장 밝혀라. 난 당신하고 절연하겠다. 이런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겁나서라도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까? 그냥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뭐 예측을 저는 합니다. 그 원래 그 5개 정도 그 TF에서 5개 정도로 당명을 원래 만들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래연대당, 민주공화당, 자유공화당, 자유민주당, 함께하는 공화. 그러니까 공화라는 말을 다 집어넣고 싶은 거야. 근데 5개를 아무리 보면 줄여서 말해야 되는데 미래연대당 그럼 미연당이 되거든요. 마치 미원처럼 뭐 미안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민주공화당 그럼 민공당이 돼요. 그리고 민주자 들어가는 거를 사실 이들이 좋아할 리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뭐 공화당이라고 하면 되겠죠. 뭐 자기들끼리는. 그럼 우리 공화당은 또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 예, 우리 공화당 있어요. 조원진 대표에. 네. 그 완전 극우잖아요. 예? 그다음에 자유공화당이 또 후보에 있어요. 그럼 자공당이 되는 거예요. 또 자유민주당 그럼 자민당이 되는 거예요. 자민련 아시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공화 이러면은 함공당이 되는 거예요. 발음이 이상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뭘 해도 이상하게 저는 들리는데 어쨌든 공화라는 말은 이제 이분들은 포기를 못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후보를 2개를 압축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까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뭐로 압축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당명 개정안을 다음 주 초에 최고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3일절에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당명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격, 당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해줘야 되는 거다. 공화를 왜 이렇게 강조할까 생각해 보면요, 약간 과두지 같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를 원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보수가. 그래서 공화제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뭐 공화주의 이렇게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철학이 같이 맞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스 사상이 담겨 있는 게 직접 민주주의 성격을 갖고 있고, 로마 시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공화주의란 말이에요. 네. 일종의 위임되어 있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체제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이 직접 국민 개개인이 1원 1표가 아니라 1인 1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집어넣어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불신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계속 공화주의를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나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담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윤석열 씨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짤막한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장동혁 당대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절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전환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입장을 내기가 매우 곤란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데요. 어쨌든 송원석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떤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임하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책무를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나마 이게 좀 진일보된 그런 행동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는 아마 단절합니다 이런 말은 절대 못할 것 같고 끝까지 그냥 말 안 하고 버티거나 딴소리하거나 앞으로 미래로 나아갑시다, 지방선거 잘 치릅시다 이런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당명 바꾸는 게 약간 과거를 지우고 지방선거 한번 잘 치러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유통기간 지난 음식물 택가리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이거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을 안 하고 이름만 바꾼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속아줄까? 좀 이러한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이들이 그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과 절연은 해야 되겠지만 진짜 절연한다고 하면 지방선거 완전 폭망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절연을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애매하게 입장을 내지 않고 당명만 바꾸려고 하는데요. 당명 매우 괜찮은 당명을 기차로님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네네. 국민의힘 당명입니다. 통일교 신천지를 합쳐서 통신공화도 어떻게 했느냐. 저는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가장 탁월한 당명을 지금 추천을 해주셨는데 지금 스페이스 방송을 국민의힘 측에서 듣고 있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통신공화당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사면금지법 이거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사면금지법은 이미 발의되어 있고 그걸 약간 조율을 해서 본회의 통과까지는 전혀 문제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면될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씨 오늘 아마 조금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판결이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양형이 제일 중요했을 테니까요. 매우 조금 놀라워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피고인 윤석열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죄, 김용현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합니다라고 주기현 재판장이 말을 하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고개를 살짝 떨구고 있다가 다시 고개를 든 다음에 재판장을 잠시 쳐다보고 정면을 바라보더라. 실제 그 전에는 좀 툭툭 옆에 있는 변호사를 툭툭 치면서 뭐 얘기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재판 출석 시 즐겼던 흰색 와이셔츠와 짙은 남색 정장 재킷 차림의 왼쪽 가슴에 수영번호 36172이 새겨진 배지를 착용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나니까 윤석열 씨는 5초간 우두커니 서 있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돌연 변호인단을 향해 돌아서서 웃음을 지며 한 명씩 인사를 했는데 결국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하더라. 굳은 표정으로 빠져나가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법정 안에서 양아치야 국민한테 빌어라 잘못했다고 해라 이렇게 외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잘 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현장에 다녀왔었는데요. 네. 오늘 그래서
추첨에 떨어져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제가 봤었는데 오늘 막 기사 같은 거 보니까 약 한 4만 명 정도 뭐 밀집되어 있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고 아마 한 2,000명에서 한 3,000명 사이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상당히 특이했던 거는 저는 윤석열을 그 공소 기각은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돼요.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한동훈 잘 가라라는 그런 피켓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민주당에 대한 분노보다 한동훈에 대한 분노가 훨씬 크다라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까지 한동훈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김정일 전 최고가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이 말을 했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요즘 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하면 당명에 공화라는 이름을 넣을 것으로 예상이 되자 내가 차라리 창당할까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런 얘기 나오고요. 부산시장 선거에 지금 나갈까? 이것도 저울질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한동훈은 마이웨이로 잘 나가고 있나 보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말해야 돼요. 윤석열 씨 오늘 판결 선고할 때 지기현무장이 재판에 이유도 없이 불출석하고 이래서 너에게 가중하는 의미로 엄벌에 처하겠다 이런 얘기도 사실 살짝 했거든요. 그 전에 윤석열 씨가 자기 맘대로 안 나오니까 지기현무장이 피고인이 그렇게 불출석하면 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그 부분을 적용할 거다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아마 그거를 의식해서 오늘 일부러 그런 말을 지금 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여튼간 진짜 요즘 같은 세상 너무 어지럽고요. 너무 복잡하고요. 그래도 하나의 역사가 조금 정리가 됐는 듯한 느낌은 좀 들어서 오히려 마음은 조금 편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지기현이요 사정이 없이 윤석열이 불출석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바로 붙였던 것이 치밀한 계획이 보이지 않다 이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했다. 그걸 양용사이로 또 들었죠. 네, 그러니까 앞에서 너 출석 사정 없이 뭐 불출석했어 이 얘기가 그냥 운 띄우는 거 아닌가? 그냥 너 다음엔 참 잘해봐. 그냥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한 뭔가 얘기한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서 네. 이번에 저는 무기징역 다른 분들은 그래도 무기징역 나와서 괜찮다라고 말씀 주시지만 저는 무조건 이건 사형 선고돼야 되는데 너무나도 아까운 정말 아쉬운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민 징역 7년으로 감형해 줄 때도 똑같은 논리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시는 자기가 했다 하더라도 그걸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하지 않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근데 그것도 이상민이 자기 의지로 실행을 하지 않은 건 아니란 말이죠. 맞아요. 근데 똑같은 논리를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감형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성공하면 판단을 못 받는 거를 그렇죠. 그걸 자꾸 안 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깎아주려고 일부러 꺼낸 얘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기현무장의 이 판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이 대목이 많습니다만 본인은 인정 안 할 테니까 넘어가고요. 오늘 윤석열 씨는 잔치국수 먹고 나왔다고 하는데 돌아가서는 미역국 먹었다고 또 하필이면 미역국이 저녁에 생일이네요. 미끄러져가지고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궁금한데. 난 먹었을 것 같아. 먹었을 것 같아. 그분은 진짜 음식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배고픈 걸 못 참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사식을 먹었을 수 있지. 너무 아이러니하게 그래도 밥은 꼬박꼬박 먹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아이러니하게 하필이면 미역국이 뭡니까? 정말 얄궂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어쨌든 국수도 사실 생일 때 먹는 거고 그렇죠. 미역국도 생일 때 먹는 건데 오늘 그 무기징역 선고 받은 게 생일인가?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우리 댓글창에는 이렇게 주구장창 딴 얘기만 나오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너무합니다. 정말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선거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주구장창 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러지 맙시다. 네, 양양님 구치소 식당 센스가 대단합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 그래도 한 고리 매듭을 푼 것 같아서 저는 그나마 다행이고요. 판결 이후 너무 이상한 거는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복잡한 거 잊어버리시고요. 지기현 부장은 이진관 부장처럼 치밀하게 이 윤석열 씨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 안 하나 보다. 그냥 이것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머리에 담고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빵이님이
직원한테 크게 기대를 안 합니다. 이러셨고요. 이모 유튜브용님께서 이해하세요. 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아, 참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댓글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계신다는 거는 그만큼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분열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이제 진짜로 한 고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선거 또 매진하고 우리가 정말로 잘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일단 조금 답답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내부의 적을 향해서 적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 너무 그러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나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보세요? 내부의 적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서로 아이 비겁한 말씀 듣다가 그 생각 들었어요. 언제까지 국민들 걱정 이렇게 시켜줄 거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민이 걱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란 이후에 보니까 우리 사회에 판단을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았지? 그러니까 몰랐어요. 네, 하다 보니까 사법부도 판사들도 이 정도인가? 이런 걸 다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주기원이 이상한 판단할 거라고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야 되겠냐고요. 어쨌든 그래도 욕은 좀 먹어야 돼요, 우리 부장님. 왜냐하면 일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현 부장은요 윤석열 내란을 내란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단지 군을 국회에 보는 것만이 문제라고 계속 주구장창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다고 3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을 했었어요. 이게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좀 계속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모 유튜브용님께서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은 무기징역이 나왔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사형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그리고 또 지금 그 종합특검, 이제 2차 종합특검에서 이것을 어떻게 더 수사를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가 좀 달려 있고요. 저는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가 2차 종합특검에 들어가 있지만 내란하고 김건희 특검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럼 김건희가 내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하고 연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뭐 행안부 장관들하고는 어떤 연락이 됐는지 이 부분도 더 구체적으로 밝혀서 이 내란의 김건희하고 연관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더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윤연아님 분열을 조장하는 자는 세작입니다. 총구는 밖으로 돌립시다. 이러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분 좋은 소식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 평화상에 추천이 됐습니다. 역시 우리 정말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자랑스럽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바로 우리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애국자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고요.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드리는 곳입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해드립니다. 1644-1236 또는 010-7613-3303 이번으로 연락하시면요 카톡이나 문자 상담 예약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연락하셔서 현명한 보험 플랜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요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가세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드립니다. 총 합쳐서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 가입하신 후에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가입 후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하면 최대 4만 원의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는 비교원입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는 회사죠.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해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그래도 오늘은 일단 욕은 좀 했지만 한 고비는 넘겼으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또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